2023년 7월 18일 오후 2시 30분이었다. 강원도 영월군 깊은 산골에 위치한 백살이라는 마을에서 119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백살이 보건진료소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한도윤이었다. 그의 신고 내용은 이러했다. 마을 주민 전원이 원인 불명의 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3명이 사망했다. 즉각적인 의료 지원과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영월군 보건소에서 긴급 대응팀이 출동했으나 백사리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가 이틀 전 폭우로 유실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다. 도보로 접근하려면 산길을 3시간 이상 걸어야 했다. 대응팀은 헬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상 악화로 비행이 불가했다. 이틀 뒤인 7월 20일에 도로 복구가 완료되어 대응팀이 진입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다.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신고자인 한도윤 자신도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피부 전체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이었다. 혈액이 피부의 모공을 통해 삼출되듯 스며 나오고 있었다. 마치 온몸이 피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대응팀은 즉각 질병관리청에 보고했고 질병관리청은 미지의 감염병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당 지역에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도 검출되지 않았다. 감염병이 아니었다. 원인 불명이었다. 열흘간의 조사에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질병관리청은 이례적인 집단 출혈 사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가 관찰 중으로 사건을 분류했다. 2023년 8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 오피스 빌딩 최상층 강역탐정사무소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남자의 이름은 한재훈이었다. 32살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였다. 그는 백사리에서 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영월병원으로 이송된 한도윤의 친형이었다. 나정희가 응접실로 안내했다. 30대 중반의 미인인 나정희는 사무소의 행정조수로 독신이었다. 그녀가 차를 내오는 동안 강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강혁은 1980년생으로 올해 43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한 뒤 사직하고 이 탐정 사무소를 차린 인물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부유했지만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는 사명감이 그를 이 자리에 앉게 했다.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뛰어난 직관을 지녔고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 강혁 옆에는 이해나가 앉아 있었다. 1998년생으로 올해 25인 그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2026년 최신 버전의 최첨단 인공지능 세종 로봇을 능숙하게 운용했으며 운전 실력이 고수였고 각종 장비를 맥가이버 수준으로 다루었다. 성격은 치밀하면서도 사교성이 좋았다. 그녀는 강혁을 탐정님이라고 불렀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을 품고 있었으나 늘 숨겼다. 프로파일러로서의 역량도 갖추고 있었으며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여 의뢰 분석과 교통편 예매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철두철미함을 보여주었다. 한재훈이 입을 열었다. 제 동생이 백사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온몸의 피부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수혈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혈한 피가 몸에 머물지 않고 다시 피부로 빠져나와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원인 불명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강혁이 물었다. 동생분이 백사리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재훈이 대답했다. 3달 됐어요. 올해 4월에 공중보건의로 배치받았어요. 처음 한 달은 아무 문제 없었대요. 그런데 5월 말부터 이상한 현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현상이요? 마을 주민들이 이유 없이 피를 흘린다고요. 코피 같은 게 아니라 피부 전체에서 피가 스며 나온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래요. 원래 그러는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동생이 혈액 검사를 하려 해도 주민들이 거부했대요. 그리고 6월 초부터 동생한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해나가 물었다. 동생분이 마을에 물이나 음식을 드셨나요? 한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을에 수도가 없어요.
우물물만 있는데 그 물이 가끔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동생이 처음에는 안 마시려 했는데 다른 식수가 없어서 결국 마셨대요. 강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재훈이 계속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동생이 쓰러지기 직전에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이 마을 땅 밑에 뭔가가 있어. 혈관 같은 거야. 마을 전체 밑에 거대한 혈관이 퍼져 있어. 이 마을이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 응접실에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말했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2023년 8월 9일 오전 6시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검은색 최고급 사륜구동 차량에 올라탔다. 산길을 달려야 하는 지형에 맞는 차량이었다. 이해나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녀의 운전은 어떤 지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준이었다. 차량 뒷좌석에는 대형 장비 케이스들이 실려 있었다. 세종 로봇의 이동형 유닛과 지하 투과 레이더와 분광석기와 혈액 분석 키트와 드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별도의 차량으로 뒤따를 예정이었다. 43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는 약 3시간이 걸렸다. 영월군청에서 백사리까지의 산길은 추가로 1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비포장 산길이었고 양옆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늘어서 있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마지막 2km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다. 정오 무렵 차량이 백사리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였다. 가옥은 약 20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대부분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었다. 마을 중앙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뒤로 작은 보건진료소 건물이 보였다. 강혁이 차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8월의 한여름임에도 마을 전체가 기이하게 고요했다.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새소리도 없었다. 바람만 솔숲을 스치며 지나갈 뿐이었다. 있는 것, 20여 채의 가옥과 우물과 보건진료소. 마을 뒤편 산자락에 작은 제당으로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다. 없는 것, 동물이 없다. 개도 닭도 고양이도 보이지 않는다. 생명의 소리가 없다. 어색한 것, 흙의 색이 이상하다. 마을 전체의 지면이 희끗한 모래빛인데 군데군데 붉은 얼룩이 있다. 마치 피가 스며든 것처럼. 이해나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탐정님, 여기 이상해요. 8월인데 벌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땅을 봐요, 애나 씨. 저 붉은 얼룩. 이해나가 무릎을 꿇고 지면을 살폈다. 손가락으로 흙을 찍어 코에 가져갔다. 철 냄새가 나요. 산화철이거나 아니면 진짜 혈액이거나. 그때 보건진료소 쪽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극도로 창백했다. 입술까지 하얗게 빛이 빠져 있었다. 뼈 위에 피부만 더 씌운 것 같은 모습이었다.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저는 이 마을 보건진료소의 간호조무사 서은채예요. 한도윤 선생님이 쓰러지신 후 제가 혼자 진료소를 맡고 있어요. 강혁이 명함을 건넸다. 서울에서 온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한도윤 선생님의 가족 의뢰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서은채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그것이 안도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다. 어서 오세요. 마을 이장님한테 먼저 인사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마을 이장 박만호는 73세 노인이었다. 마을 가장 안쪽에 비교적 큰 가옥에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도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창백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등의 혈관이 푸르게 비쳐 보였다. 박만호가 마루에 앉아 강혁 일행을 맞이했다. 서울에서 왔다고. 무슨 일로? 강혁이 말했다. 한도윤 선생님의 형이 저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출혈 현상의 원인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박만호의 표정이 굳었다. 출혈이 무슨 문제라고. 우리는 원래 그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이 마을 사람들은 다 그래. 이해나가 물었다. 이장님도 출혈 증상이 있으신 건가요? 박만호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 미세한 핏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이게 뭐가 병이냐? 살면서 이러는 거지. 조상 때부터 그래왔어. 강혁이 물었다.
이장님, 이 마을에 동물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만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짐승은 못 살아. 여기서는 키워봤자 금방 죽어. 왜 죽습니까? 박만호가 시선을 피했다. 몰라. 원래 그래. 강혁이 다른 질문을 던졌다. 마을 뒤편 산자락에 있는 건물은 뭡니까? 제당이야. 마을 수호신을 모신 곳이야. 외부인은 들어가면 안 돼. 강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장의 태도에서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지금 압박하는 것은 비생산적이었다. 보건진료소는 컨테이너 건물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나는 진료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도윤이 거주하던 숙소였다. 서은채가 진료실 문을 열어주었다. 내부는 작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진료 기록 파일이 철제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다. 강혁이 캐비닛을 열어 기록을 살폈다. 한도윤의 진료 기록에는 마을 주민 전원의 건강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다. 전체 인구는 43명이었다. 놀라운 것은 전원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점이었다. 한 마을에서 모든 주민의 혈액형이 동일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근친혼에 의한 유전적 격리 효과를 의미했다. 이에나가 기록을 함께 살폈다. 탐정님, 여기 보세요. 한도윤 선생님이 5월 20일에 적어놓은 메모가 있어요. 메모의 내용은 이러했다. 주민들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3분의 1 수준이다. 심각한 빈혈 상태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 이 수치라면 보통 사람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해야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의 몸이 극도의 빈혈 상태에 적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6월 3일자 메모가 있었다. 환자 서은채 27세 간호조무사. 오늘 전신 출혈 발생. 출혈량 추정 400ml 이상. 정상인이라면 쇼크가 올 양이지만 환자는 의식 명료하고 활력 징후 안정적. 출혈 후 3시간 만에 자연지혈. 기전 불명. 혈액 샘플 채취하여 분석 의뢰함. 강혁이 물었다. 서은채 씨, 이 기록 보면 당신도 같은 증상이 있는 건데. 서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마을 사람이에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가끔 피가 나요. 그러다 멈추고 또 피가 차면 또 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에나가 물었다. 한도윤 선생님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닌데 왜 같은 증상이 생긴 거예요? 서은채의 시선이 잠시 바닥을 향했다.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오시고 2달이 지나면서 갑자기 증상이 시작됐어요. 우물물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강혁은 서은채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여성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고 있었다. 강혁이 숙소로 이동했다. 한도윤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손으로 적은 연구 노트가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가 있었다. 7월 15일, 제당 앞 땅을 팠다. 땅 속에 혈관이 있다. 진짜 혈관이다. 사람의 혈관과 같은 구조인데 크기가 지름 5cm 이상이다. 맥박이 뛴다. 이 혈관이 마을 전체 밑에 네트워크처럼 퍼져 있는 것 같다. 주민들의 출혈 때 흘린 피가 땅으로 흡수되어 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생물체고 주민들은 그 생물체에 피를 공급하는 숙주다. 나도 이제 숙주가 됐다. 피가 멈추지 않는다. 2023년 8월 9일 오후 3시 송태풍 박사가 도착했다. 세 사람은 진료소에서 전략회의를 했다. 강혁이 한도윤의 연구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한 선생의 주장이 맞다면 이 마을 밑에 거대한 혈관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 혈관이 주민들의 피를 흡수하고 있어. 송태풍 박사가 노트를 검토하며 말했다. 생물학적으로 땅 속에 혈관이 존재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상황은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주민 전원이 AB형이고 극심한 빈혈 상태에서도 정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학적 미스터리입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지하 투과 레이더로 땅속을 스캔해봐야 해요. 한도윤 선생님이 제당 앞에서 혈관을 발견했다고 했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세 사람은 장비를 들고 마을 뒤편 산자락의 제당으로 향했다. 제당은 작은 기와지붕 건물로 낡은 나무 기둥 4개가 지붕을 받치고 있었다.
내부에는 흙으로 빚은 소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정체불명의 형상이었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것이 긴 촉수 같은 것을 사방으로 뻗고 있는 형태였다. 이에나가 소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뭐예요? 본 적 없는 형태인데. 송태풍 박사가 다가와 살폈다. 흥미롭군요. 이 형상은 일종의 혈관 체계를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구조가 동맥과 정맥의 분기 패턴과 유사해요. 강혁이 말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땅속의 혈관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야. 이에나가 제당 마당에 지하 투과 레이더를 설치하고 스캔을 시작했다. 모니터에 지하 구조가 떠올랐다. 세 사람이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지하 1미터 깊이의 관 모양의 구조물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름 약 5cm의 관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마치 나무뿌리처럼 분기하며 퍼져나가는 패턴이었다. 그리고 그 관들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었다. 맥박이었다. 이에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탐정님, 이거 진짜예요. 맥박이 뛰고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범위를 넓혀봐. 이에나가 레이더의 범위를 최대로 확장했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마을 전체의 지하에 혈관 네트워크가 퍼져 있었다. 제당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 관들이 각 가옥의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생물의 순환 체계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 같았다.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이건 인공 구조물이 아닙니다. 관의 벽 두께와 맥동 패턴으로 보아 생체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강혁이 물었다. 이것의 정체가 뭘까? 송태풍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기존 생물학 분류 체계에 없는 존재예요. 다만 기생생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주인 인간의 혈액을 흡수하여 자신의 순환 체계를 유지하는 거대 기생체. 이에나가 덧붙였다. 그리고 숙주가 새로 들어오면 적응시키는 거예요. 한도윤 선생님이 석 달 만에 같은 증상을 보인 건 이 기생체가 새 숙주를 확보한 거예요.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도 위험하다는 거야.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이 마을의 우물물이 감염 경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가져온 생수만 마셔야 해요. 2023년 8월 9일 밤 9시 강혁은 진료소 숙소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마을 지하의 혈관 분포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에나는 세종 로봇에 레이더 데이터를 입력하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있었다. 그때 진료소 문이 열리며 서은채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낮보다 더 창백했다. 팔뚝에 거즈가 감겨 있었다. 출혈이 있었던 것 같았다. 서은채가 강혁 앞에 앉으며 말했다. 탐정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강혁이 기다렸다. 서은채가 입을 열었다. 한도윤 선생님이 쓰러진 건 단순히 출혈 때문이 아니에요. 이에나가 고개를 들었다. 서은채가 계속 말했다. 선생님이 제당 앞에서 땅을 파셨을 때 혈관을 긁어버렸어요. 삽으로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한테 갑자기 대량 출혈이 시작됐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요. 한꺼번에 여러 명이 쓰러졌어요. 마치 혈관의 상처를 메우기 위해 사람들의 피가 더 많이 빨려나간 것처럼요.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혈관이 손상되면 마을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지. 서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장님이 외부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외부인이 이걸 건드리면 마을 사람들이 죽어요. 실제로 죽은 5명은 한 선생님이 혈관을 손상시킨 직후에 사망한 분들이에요. 이에나가 물었다. 그러면 한 선생님이 마을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서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선생님은 이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이 기생체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강혁이 물었다. 이 기생체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서은채가 말했다. 이장님 말로는 선대부터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이 마을이 생긴 게 조선시대라고 하고 그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것과 공존하면서 살아왔어요. 피를 내주는 대신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강혁이 물었다. 그런데 왜 떠나지 않습니까? 마을을 떠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은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떠나면 죽어요. 이 기생체에 연결된 사람이 마을을 벗어나면 3일 안에 전신출혈로 사망해요. 지금까지 마을을 떠나려다 죽은 사람이 10명 넘어요.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말했다. 탐정님, 그러면 한도윤 선생님은 어떻게 병원에 이송된 거예요? 마을을 떠났는데 살아있잖아요. 서은채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마을에 오신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아마 기생체와의 연결이 완전하지 않아서 바로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출혈이 멈추지 않잖아요. 연결이 끊겼는데 몸이 여전히 피를 내보내는 거예요. 강혁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기생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서은채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장님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요. 건드리면 마을 사람 전원이 죽을 수도 있대요. 2023년 8월 10일, 강혁은 마을 외곽의 높은 지대에서 휴대폰 신호를 겨우 잡아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좀 특이한 상황이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끊기면서 들렸다. 혀가 어디야? 신호가 엉망인데. 강원도 영월 산골이야. 백살이라는 마을. 형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이 마을의 토지 소유권 이력을 최대한 과거까지 추적해줘. 그리고 이 마을과 관련된 행정 기록을 찾아줘. 특히 주민등록 이동 기록. 이 마을에서 전출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전출 후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강민혁이 말했다.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질병관리청에서 영월군 백살이 관련 보고서를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원인 불명이라고만 되어 있더라.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무슨 냄새? 질병관리청이 원인 불명으로 종결한 후에 환경부 산하의 한 기관에서 별도로 이 마을에 관심을 보였어. 국립생물자원관이야. 왜 질병 사건에 생물자원관이 끼어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강혁의 눈이 빛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이라. 이 마을 땅속에 미지의 생물이 있는 거라면 말이 되지. 형 그쪽 움직임도 확인해줘. 조심해라 혀가. 2023년 8월 10일 오후 이에나와 송태풍 박사가 마을 중앙의 우물을 조사했다. 이에나가 우물물을 채취하여 세종 로봇의 이동형 분석 유닛에 투입했다. 결과가 나왔다. 세종이 보고했다. 수질 분석 결과 이 물에는 미량의 헤모글로빈 분해 산물과 정체불명의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의 구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물질이며 분자량으로 보아 단백질의 일종으로 추정됩니다. 이 물질이 인체에 투입되면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 혈액이 피부로 삼출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우물물이 감염 경로가 맞아요. 이 물에 포함된 단백질이 인체의 혈관 투과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도윤 선생님이 이 물을 마시면서 체질이 변한 거예요. 송태풍 박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아마 땅속의 기생체가 분비하는 물질일 겁니다. 우물이 지하 수맥과 연결되어 있고 기생체의 혈관 네트워크에서 나온 물질이 수맥을 타고 우물로 올라오는 거죠. 기생체가 새로운 숙주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나가 소름 끼친다는 듯 어깨를 움츠렸다. 강혁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물의 깊이는 약 5m였다. 물은 맑아 보였지만 벽면 아래쪽에 붉은 줄기가 보였다. 마치 혈관이 우물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강혁이 말했다. 이 기생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은 평생 여기서 피를 빨리며 살아야 해.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감염시켜. 이건 방치할 수 없어.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기생체를 제거하면 주민들이 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서은채 씨가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한도윤 선생님이 혈관을 손상시켰을 때 5명이 사망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해. 주민들을 죽이지 않으면서 기생체를 무력화하거나 연결을 끊는 방법을. 2023년 8월 12일 강민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혁아, 네가 말한 국립생물자원관의 움직임을 확인했어. 놀라운 게 나왔다. 뭔데 형? 국립생물자원관이 이 마을에 대한 조사를 이미 2019년에 한 적이 있어. 당시 보고서가 기밀 분류되어 있는데 내가 열어봤어. 내용이 뭐야? 보고서 제목이 백살이 지하 미확인 생물체 조사 보고서야. 내용은 이래. 2019년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팀이 백살이 인근에서 토양 조사를 하다가 지하의 미확인 생물체의 존재를 감지했어. 당시에도 지하 투과 레이더로 혈관 네트워크를 확인했고 생체 샘플을 채취했어.
분석 결과 이 생물체는 식물도 동물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속하는 유기체로 추정 연령이 최소 300년 이상이었어. 강혁이 중얼거렸다. 300년이면 조선 후기부터 있었던 거야. 강민혁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 보고서 결론에 이 생물체는 현재 약 40명의 인간과 공생 관계에 있으며 생물체의 제거는 공생 숙주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현상 유지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마을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강혁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부가 알고 있었어. 4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마을 사람들을 방치한 거야. 강민혁이 말했다. 하나 더 있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 팀장이 있는데 이름이 윤석재야. 현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이사로 승진해 있어. 이 사람이 혹시 이 생물체를 연구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 보고서 부록에 이 생물체의 혈관에서 추출한 물질이 항응고 효과와 조직 재생 촉진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이 있거든. 만약 이게 의약품으로 개발되면 시장 가치가 수조 원 규모야. 강혁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래서 마을을 방치한 거야. 생물체를 보존하면서 천천히 연구하려고 사람들의 생명보다 연구 가치를 우선시한 거지. 형 윤석재에 대한 추가 정보 좀 더 파줘. 알았다. 2023년 8월 13일 강혁이 윤석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새벽 4시 이해나가 급히 강혁을 깨웠다. 탐정님 일어나세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강혁이 눈을 떴다. 밖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이 산골 마을에 새벽에 차량이 올 이유가 없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밖으로 나갔다. 마을 입구에 검은색 밴 2대가 멈춰 서 있었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 8명이 장비를 내리고 있었다. 그 뒤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하나 서 있었다. 강혁이 다가갔다. 누구십니까? 새벽에 이 마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양복 남자가 돌아보았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이사 윤석재입니다. 여기서 연구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강혁이 명함을 건넸다. 강혁탐정사무소입니다. 마을 출혈 사건 조사 중입니다. 윤석재의 눈에 경계심이 떠올랐다. 탐정이요. 누구의 의뢰로? 한도윤 선생님의 가족입니다. 윤석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강 탐정님.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반적인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혁이 물었다. 관리라고 하셨는데 2019년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4년간 마을 주민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안 하셨죠. 5명이 죽었습니다. 윤석재의 얼굴이 굳었다. 사망자가 나온 건 외부인이 무분별하게 개입한 결과입니다. 한 의사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강혁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 논리라면 이 마을 사람들은 평생 피를 빨리며 살라는 겁니까? 윤석재가 대답했다. 공생입니다. 300년 넘게 유지된 균형이에요. 우리가 개입해서 그 균형을 깨뜨리면 40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강혁이 윤석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연구이사님, 이 생물체에서 추출한 물질이 신약 후보가 된다는 사실은 순수한 연구 동기와 무관한 거겠죠. 윤석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것은 연구의 부수적 결과일 뿐입니다. 강혁이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연구이사님의 연구활동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석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2023년 8월 13일 오전, 윤석재의 연구팀이 마을 곳곳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마을 주민들의 집 앞 땅을 파헤치며 혈관 조직의 샘플을 수집했다. 주민들은 두려운 눈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이장 박만호가 윤석재에게 항의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땅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윤석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장님, 지난번처럼 큰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미세한 양만 채취하는 거예요.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명이 들렸다. 연구원 한 명이 삽을 잘못 꽂아 지하의 혈관을 관통한 것이었다. 구멍에서 검붉은 액체가 솟아올랐다. 동시에 마을 주민 3명이 쓰러졌다. 전신에서 출혈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은채가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다. 강혁이 윤석재에게 달려갔다. 지금 즉각 작업을 중단하세요. 윤석재가 당황한 표정을 보였지만 곧 태도를 가다듬었다. 사고입니다.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강혁은 쓰러진 주민들을 도우며 이해나에게 말했다. 애나 씨 이 상황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해둬. 이해나가 이미 드론을 띄우고 있었다. 드론의 카메라가 현장 전체를 촬영하고 있었다. 강혁이 다시 윤석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구이사님. 지금부터 이 마을에서 당신 팀이 토양을 채취하거나 지하를 굴착하는 행위를 하면 저는 즉시 검찰에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보고서를 은폐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윤석재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강 탐정님, 이 마을은 제가 4년간 관리해온 연구 대상입니다. 당신이 개입할 영역이 아닙니다. 강혁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40명의 인간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2023년 8월 14일, 강혁은 송태풍 박사와 이해나와 함께 밤새 회의를 했다. 강혁이 말했다. 기생체를 직접 공격하면 주민들이 죽어. 기생체를 그대로 두면 주민들은 평생 이 마을에 갇혀 피를 빼앗기며 살아야 해. 제3의 방법이 필요해.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기생체와 숙주 사이의 연결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물물에 포함된 단백질이 연결을 유지하는 열쇠라면 그 단백질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주민들에게 투여하면 연결이 서서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나가 세종 로봇에 질의했다. 세종아, 이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나 억제제의 후보를 제시해줘. 세종이 분석을 시작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다. 해당 단백질의 구조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의 변형 형태와 유사합니다. 기존의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항체인 베바시주맙을 변형하면 이 단백질을 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완전한 중화까지 수주간의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태풍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베바시주맙은 항암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으로 필요하고 40명 전원에게 수주간 투여해야 하니 의료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형한테 연락해서 의료 지원을 요청하자. 그리고 윤석재의 방해를 차단해야 해.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어요. 기생체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주민들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어요. 300년간 이 생물체에 의존해온 체질이 갑자기 독립하면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야 해. 한꺼번에 끊으면 안 되고 서서히 약화시켜야 해. 2023년 8월 20일 강민혁을 통해 서울대학교 병원의 혈액내과 전문의 3명과 간호 인력이 투입되었다. 베바시주맙 변형 제제가 대량으로 확보되어 마을로 운반되었다. 강혁은 마을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장 박만호를 포함한 주민 전원이 모인 자리였다. 여러분의 몸이 이 땅속의 생물에게 피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저희가 찾은 방법은 여러분과 이 생물 사이의 연결을 서서히 끊는 약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3주간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이 마을을 떠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장 박만호가 일어섰다.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다 죽어. 강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장님, 지금 방법은 생물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반응을 바꾸는 겁니다. 생물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피를 더 이상 빨아갈 수 없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장이 주저했다. 그때 서은채가 일어섰다. 저부터 맞겠어요. 제가 먼저 시험하겠어요. 3주 뒤에 제가 괜찮으면 다들 맞으세요. 주민들이 서은채를 바라보았다. 서은채의 창백한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윤석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환경부 명의의 공문을 들고 있었다.
이 마을은 국가생물연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외부인의 의료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강혁이 공문을 읽고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환경부에서 이런 공문을 내보냈어. 이거 막을 수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혁아, 내가 움직이겠다. 검찰 차원에서 이 공문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게. 윤석재가 환경부 내부 인맥을 동원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약해. 시간을 벌어줄 테니 치료를 진행해. 강혁이 전화를 끊고 윤석재에게 말했다. 이 공문은 법적 효력이 의심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저희는 치료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 탐정님, 이 생물체가 사라지면 300년의 연구 자원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것의 의학적 가치를 아십니까? 난치병 수십 종의 치료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강혁이 차갑게 말했다. 40명의 인간을 실험 동물처럼 가두어 놓고 피를 빼면서요. 그게 연구입니까? 윤석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2023년 9월 10일, 3주간의 치료가 진행되었다. 서은채가 첫 번째 시험 대상이었다. 투여 일주일 후 그녀의 출혈 빈도가 줄었다. 2주일 후 출혈이 거의 멈추었다. 3주일 후 그녀의 혈색이 돌아왔다. 서은채의 볼에 생기가 돌자 마을 주민들이 용기를 얻었다. 전원이 치료에 동의했다. 이장 박만호도 마지막으로 동의했다. 치료 기간 동안 땅 속의 기생체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나의 센서에 따르면 지하혈관 네트워크의 맥동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다. 혈액 공급이 줄면서 기생체 자체가 쇠약해지는 것이었다. 2023년 9월 21일 치료가 완료되었다. 마을 주민 38명 전원의 출혈이 멈추었다. 혈색이 돌아왔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을을 떠나도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은채가 시험적으로 영월군 읍내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연결이 끊어진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처음으로 마을 밖 세상을 보게 되었다. 평생 이 산골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편 윤석재는 강민혁의 법적 조치에 의해 직위 해제되었다. 검찰은 생물자원관의 2019년 보고서 은폐와 주민 안전방치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윤석재가 개인적으로 기생체 추출 물질의 특허를 출원하려 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2023년 10월 1일 강혁이 마지막으로 백사리를 방문했다. 마을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주민들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다. 마당에서 닭이 풀을 쪼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서 가져온 가축이었다. 매미 소리가 들렸다. 서은채가 강혁을 맞이했다. 그녀의 볼에 건강한 홍조가 떠 있었다. 창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탐정님, 감사합니다. 강혁이 미소를 지었다. 다행입니다. 서은채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은채가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떠나고 싶은 분들은 떠나시겠지만 저는 여기가 고향이니까요. 그리고 한 선생님도 다시 오실 거래요. 건강 회복되면 다시 이 마을 의사를 하고 싶다고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었다. 땅속의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은채가 말했다. 센서 데이터 확인해 보셨죠? 맥동이 거의 멈췄어요.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동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강혁은 마을 뒤편 산자락에 제당을 올려다보았다. 제당은 그대로 서 있었다. 안의 소상도 그대로였다. 30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온 존재. 인간의 피를 빨아먹은 기생체이자 인간과 공존해온 존재. 그것이 지금 땅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강혁은 어떤 존재도 순수한 악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 생물체는 자신의 본능에 따랐을 뿐이었다.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려 한 인간의 욕심이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 강혁탐정사무소 이에나가 사무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정희가 새로운 의뢰 목록을 들고 들어왔다. 송태풍 박사는 실험실에서 백사리 토양 샘플의 장기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강혁이 창가에 서 있었다. 합정동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50층 높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광활했다. 이에나가 다가왔다.
탐정님. 한도윤 선생님이 퇴원하셨대요. 한재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강혁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전하는 말이 있대요. 서은채 씨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마을에서 자기한테 매일 찾아왔던 이유가 그거였대요. 다시 마을에 가면 고백하겠다고요. 강혁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피를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연결이 있는 법이지. 이해나가 강혁의 옆에 서며 말했다. 탐정님은 그런 연결 같은 거 믿으세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평소와 다른 빛이 있었다. 강혁이 대답했다. 믿죠. 이해나의 귀가 붉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아, 그리고 새 의뢰가 들어왔어요. 탐정님. 강남구에서 연쇄 실종 사건이래요. 강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자료 주세요, 애나 씨. 역시 빠르군요. 이미 정리해놨죠. 당연하죠, 탐정님. 이해나가 미소를 지었다. 합정동 50층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강혁 탐정사무소는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기 위해 존재했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어떤 의뢰인이든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으로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